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방 전국, 그러니까 해방되고 우리가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죠.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직전까지 오늘 이 강연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강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시대, 국제관계는 한 나라, 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영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일본은 경쟁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후 미국, 프랑스의 묵인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한국을 병합했다. 어느 열강의 도움도 받지 못한 한국은 그렇게 주권을 빼앗겼다.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는 한국인을 더욱 분노케 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0년대 말에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되자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고무됐다. 먼저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외교 활동과 독립선언에 나섰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 우리 민족의 단합된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했다. 3.1운동 후 국내와 연해주, 상해 등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는 곧 통합되어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또 국내에서는 산업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실력 양성 운동이 일어났고, 민족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통합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 한편 만주에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등 무장 항일 투쟁이 활발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됐던 독립운동은 민중의 항일의식과 대중의 잠재적인 힘을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20년대까지 서구 열강은 일본을 지원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평화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이 한국 대표로 활동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은 그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이 독립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 영국 등 서구 강국들과 일본 간의 밀월 관계는 끝을 맺는다. 1940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제창하며 동남아시아 침략에 나섰고, 이를 제지한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미 함대 기지를 기습 공격했고, 그 후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독일, 일본 등 추축국이 전면 전쟁에 들어갔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은 계속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열투쟁을 벌였다. 1935년에는 중국 내에 여러 이념의 정당 단체들이 뭉쳐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 만주의 한경도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된 유격대 활동도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역사학자들의 한국사 연구 등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 전개됐다. 일본이 중일 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자 독립운동가들의 군사 활동과 국제 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중국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과 좌우 합작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뒷받침했다. 임시정부는 1940년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광복군을 조직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주 한인들이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한 자금으로 임시정부와 외교활동을 후원했다. 중국 화북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되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투쟁을 벌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1944년 8월 비밀 조직으로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일본에는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국은 남태평양에서부터 북상하면서 일본을 압박해갔다. 1943년 12월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룬 미국, 영국, 중국의 새 정상의 카이로 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문에는 한국의 독립이 명시됐다. 하지만 적절한 과정, 즉 여러 연합국들의 신탁 통치를 거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소련 스탈린도 동의했다. 1945년 4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트루먼은 루즈벨트와 달리 소련의 참전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고자 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대일전 참전을 미뤄왔던 소련은 이틀 후인 8월 8일 재빨리 선전 보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하나 더 투하하자 마침내 일본은 8월 11일 항복 의사를 통지한다. 이제 미국이 다급해졌다. 소련군이 8월 9일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미국은 소련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군사 분계선을 고안했다. 미국은 38도선을 한반도 분할 점령선으로 제안했고 소련은 그를 받아들였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의 그날이 왔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련은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기도 전에 38선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의 통행을 제한했다. 38선은 마치 국경선처럼 변했다. 지금 방금 그 동영상을 쭉 여러분들이 그 어떤 통시적으로 고찰을 한 거거든요. 편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패망이 되고 또 항일 독립운동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패망하게 됐는지 뭐 이것이 우리 뭐 국민 국사교육을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식들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동영상을 하게 됐고요. 이 동영상이 이제 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요. 원래 또 독립운동사가 내용이 무겁죠. 가벼운 건 없고 무겁고 안타깝고 분노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히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은 이제 비극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생님들한테 오늘 강연은 전후 이렇게 됩니다. 전후 미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북한의 당도 정부 수립과 비극으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의 광기와 비극, 그리고 친일파 청산 좌절, 그러면서 결론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서론에서 언급할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제가 메인 강조하고자 하는 강연에 있어서 주요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미국 소련의 대전략이 뭐였느냐? 그리고 한반도의 군정 통치는 또 뭐였느냐?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클리어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안이 동아일보 이 신문에 의해서 오보 사건, 즉 저는 이제 이거를 고의적인 오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오보 사건을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단이 제도화되면서 한국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바로 이 1945년 12월 27일 날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 결국은 한국 남한 내를 완전히 태풍으로 전국으로 몰아넣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제주 4.3 사건, 4.3 환경 사건 73주년이죠.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주 4.3 사건 하면은 같은 쌍둥이로 묶어야 되죠. 제노사이드, 두 번째 제노사이드, 요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반민족 행위. 오늘 이 내용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 강연 주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했지만 독립운동사는 이데올로기, 좌우 이데올로기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누누이 막 강조했죠.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문제들이에요. 원형이에요, 원형.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원형이 바로 기원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 해방 정국인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역사고 감추고 싶고 음지의 역사인데 알아야죠. 잘못된 것을 지금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나 많이 크로스 체크를 한지를 몰라요. 사실관계를. 여러 번 날 많이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중간자 입장에서 오늘 강연을 이 내용들을 해 나가는데요. 본론 첫 번째로 우리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 해방 맞이했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연합국이면서 전순국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세계 대전략을 어떻게 취했냐면 1943년 3월 달에 영국의 외무장관 이든이라는 외무장관을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만나면서 미국의 차후의 전후 질서에 대한 구축 전략을 살짝 흘려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 당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엘리트신데, 근데 그분이 당시에 어떤 전략 구상을 했냐면, 여러분 봉건 체제 아시죠? 이건 제가 규정을 한 겁니다. 세계적인 봉건 체제 구축 전략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후 질서를 구축을 할 때 미국의 대전략을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봉건 체제적 구축을 하려고 그런 전략을 핀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봉건이 그러잖아요. 중심국가, 즉 천자국가가 있고, 이 하이라키죠. 철저히 하이라키입니다. 유계 질서죠. 제일 위에가 누가 있어요? 주나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제후국들이 왕들이 있죠. 천자국이 있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세계상에서 중세 봉건, 유럽의 봉건 사회, 중국의 주나라, 한나라 초기에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독국가와 막부 체제, 이게 봉건 체제예요. 이걸 미국이 이걸 구상을 한 겁니다. 이건 제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정책적 현상을 보고 봉건 체제 구축을 하렸던 거예요. 세계적인 봉건 체제. 미국은 자기가 초강대국이에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각 지역 단위의 영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그 전술 방법론상에서 신탁통치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럼 신탁통치라는 것은 위임통치론이라는 말인데, 이 신탁통치라는 걸 왜 신탁통치라는 걸 트러스트쉽이라고 하는 이 신탁통치를 내세웠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국제정치적으로. 그때 이 신탁통치는 미국이 봉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나온 게 신탁통치인데, 그 당시에 이 미국은 제국들, 패전국이든 전순국, 연합국의 전순국이든 이런 패전국들이나 전순국들이나 각 식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민지들을, 제국들을 해체를 시켜야 돼. 해체를 시키려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신탁통치였던 거예요. 신탁통치는 여러 나라가 같이 한 나라에서 들어가서 공동 지배하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게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자,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또 머리를 하나 쓴 게 뭐냐? 독일과 일본은 자기가 단독 지배를 해야 돼. 왜? 여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양보 못해. 소련한테도 양보 못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단독 지배를 당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4개국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지만 미국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고 나머지 동독은 소련이 지배를 하게 됐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을 세워요. 나머지 크고 작은 이 식민지들은 어떻게 하냐? 신탁통치란을 내세워서 자기가 비용을 적게 투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전략을 구사한 게 바로 신탁통치라는 이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신탁통치를 하는데 돈 100만 원이 들어가요. 전체 예산이. 그런데 5개국하고 같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 20만 원씩 내면 어떻게 해요? 분산이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어때요? 힘이 크니까, 강대국이니까, 초강대국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싹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이 여기 전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전략 전술이었던 거예요. 전략은 봉건 체제고 구체적인 전술은 뭐냐? 신탁통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반도는 카이로,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최초로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국제조약에서 최초로 언급을 했죠. 국제회의에서. 그때 이 적절한 과정이라는 거, 인듀 코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트러스트쉽, 즉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끊임없이 신탁통치를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한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방을 이후에 이제 해방을 맞이했어요. 맞이고 나서 영국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이 5개 나라, 이때 중국이라 하면은 저 장개석 중화민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5개 국가가 저기 런던에서 외무장관 5개국 회담을 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이걸 관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거든요. 런던 5개국 회담에서 주요 국가는 누구였냐? 미, 용, 소였었어요. 나머지는 들러리고. 자, 미국과 영국은 같은 앵글로 섹슨이면서 같은 한 일란성 쌍생아 같은 그런 국가죠. 서로 동맹국이고 서로 연합국이니까 굉장히 이데올로기도 같고 시장 공유도 같고. 자, 미국은 영국과 같은 한패예요. 자, 전후 질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은 동유럽 소련권 영향권, 소련의 그 세력권 안에 있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소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소련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냐, 이거 나오죠. 자, 일본에 대한 통치를 참여하게 해달라. 야, 일본이 왜 미국 너만 점령하냐? 야, 우리도 같이 좀 참가하자.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깊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온갖 쪽팔림을 당했잖아요. 패배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복수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 터키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자유통항권을 보장해달라. 소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도 부동항을 얻기를 원했어. 끊임없이 부동항을 얻게. 겨울이면 다 얼어버리니까 이 배가 못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동항을 얻기 위한 자기 굉장히 로망이 그 부동항 확보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흑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다가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일으킨 전쟁이 뭐였어요? 나이팅게일이 거기서 최초로 나오죠. 뭐예요? 크리미아 전쟁이에요. 그 크리미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남하하려다가 영국과 프랑스, 오스만 터키에서 딱 울타리에서 걸린 게 바로, 그래서 전쟁이 난 게 크리미아 전쟁이거든요. 크림 전쟁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기 했지만 여기 병합이 돼버렸죠, 러시아로. 근데 거기에 흑해 함대가 있는데, 그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그 아주 좁은 해역이에요. 거기를 통과하는데 자유 통항권을 보장을 해달라. 세 번째, 리비아의 트리폴리타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조그마한 지역을 할양을 해달라 요구를 합니다. 예, 지중해로 자기가 그 항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군사항으로 하면서 지중해에 나가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과 영국은 이게 지금 소련이 뭘 노리는지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죠. 거절을 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지 마.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 야, 웃기지 마. 이건 절대 안 돼. 너네는 그냥 동유럽 그쪽 근처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너네 먹어. 그리고 저 일본 그쪽하고 이렇게 떼줄 테니까 그건 니네 먹어. 그리고 사할린하고 뭐 이렇게 북방사도 니네 그거 가져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이제 스탈린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봐라. 너희들은 다 차지하고 말이야. 우리는 2,700만 명이 죽었는데 히틀러 이놈아가 싸움을 하느라고 민간인, 군인 합쳐가지고 2,700만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을 냈는데 전리품을 지네들이 다 가져가네? 이 열받는 거야, 이 스탈린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스탈린이가 런던 외무장관 회담을 하는 중에 9월 20일경에 1945년 9월 20일경에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스탈린이가 그 당시에 북소련군이 북한을 진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주재하고 있는 진주하고 있는 소련군 사령부 스티코프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야, 안 되겠다. 이 영국, 미국 이놈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정권을 수립하도록 착수해라. 이것이 비밀 지령으로 하달이 됩니다. 비밀 전통문으로.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가 원사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 정치는요, 대충이란 게 없어,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요는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왜 9월 19일 날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전부터 외무장관 회담이 소련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스탈린은 크레문궁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조선공산당 북조소 분국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전문적인 건데 1928년도에 그 12월 태제라는 게 있어요. 코민턴에서 하는데, 일국에는 일당주의, 그러니까 한국에는
공산주의 하나지 공산주의 조직이 두 개, 세 개, 네가 될 수가 없어요. 일국일당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남한에 박헌영이가 조선 공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국일당주의에 의거해서 북조선 분국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10월 달이고 12월 달에는 북조선 공산당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요, 당정 이중 체제예요. 이게 뭐냐면 당이 있고 그 밑에는 군이 있고 행정부가 있어요. 당이 군대를 지배를 하고 행정부를 지배하죠.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돼요? 행정부가 따로 있고 당은 입법부 형태로 나눠져 있죠. 군은 행정부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나 공산당 국가 체제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제가 여기 중국의 근현대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행정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46년 1월 달에 임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실은 행정부 조직을 해요. 정부 조직을 만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북한에서는 정부, 북한 단독 정부가 이미 다 구체화돼 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스탈린의 하명의 지령에 의해서. 그리고 스탈린이 또 뭐라고 했느냐? 중국 마오쩌둥에게 국공내전, 2차 국공내전을 다시 개시하라고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6년도 3월 달부터 국민당 장개석하고 마오쩌둥은 2차 국공합작을, 국공내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오쩌둥의 승리가 되죠. 자, 북한 이 단독 정부 수립 비극인데, 북한 정권 수립, 즉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참고만 하세요. 뭐 깊이 이해될 필요는 없어. 이게 어떤 과정들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은요,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만들어준 그 무대 위에서 당은 당대로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고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1948년 9월 9일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나 재밌는 현상은 뭐냐, 주목해야 될 거지만 토지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지 개혁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봉건 체제적인 토지 개혁이 근대적인 토지 개혁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3% 지주들이 토지의 58%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3% 지주들이 58%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리고 또 그 수확량의 5할에서 6할을 또 주어야 돼요. 그 지주한테. 이게 굉장히 애곡된 거거든요. 이것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토지를 지주들한테 무상으로 토지를 뺏어요. 그러고 나서 무상으로 또 분배를 해요. 이게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고등학교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북한 지도 잘 보세요. 평양 쪽, 황해도 평양 쪽, 신의주 쪽은 그쪽은 바닷가에 가까웠기 때문에 평야지대가 많아요. 지주들이 많아. 그렇죠? 또 거기는요 기독교들이 많아. 북한 여기 중국하고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들이 전례를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의식화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김일성이가 이런 사회주의 토지 정책을 시작하는 건 어때요? 토지가 다 뺏기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요?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46년부터 막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그 인원들이 젊은 장정들이 1946년 11월 달에 서부 청년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렇게 토지 개혁을 단행하면서 착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권을 수립해 갑니다. 그래서 또 49년도부터 남춘 준비를 또 시작합니다. 49년 3월 달에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 큰형을 만나러 갑니다. 작은 형은 여기 마오쩌둥이에요. 큰형을 만나러 가요. 그래가지고 전쟁, 나도 마오쩌둥 작은 형처럼 좀 남조선 해방을 좀 하고 싶다. 좀 허락을 좀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야 지금은 안 돼. 때가 아니야 임마. 나중에 해. 자,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도 49년 3월 달, 또 49년 9월 달, 10월 달도 계속 애원을 합니다. 소련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주재. 자, 그런 중에 제가
조선 의용대 의용군을 강연을 할 때 조선 의용군이 북조선으로 들어온 걸 봤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1지대, 2지대, 3지대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북한군으로 들어와요. 5만 명이 북한군으로 들어와요. 그때 당시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은 19만 명, 우리는 10만 명도 채 안 됐어요. 거의 2배가 중에서 핵심 이네들은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애들이 병력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도 최전방에서 얘들이 그 선봉부대를 섰던 그 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들 뭐 일당백이죠. 실전에서 3년 4년이 이렇게 굵어졌고 또 항일투쟁도 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한 어떤 그런 그 실전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력들이 5만여 명이 넘게 북한으로 들어와서 조선인민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또 초기에 북한의 어떤 초기 권력 구도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계파는 중국에는 연안파, 소련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소련파, 또 김일성과 같이 항일 투쟁을 했던 만주산 빨치산파, 김일성파,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박헌영, 이주화, 이관술, 김상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내파를 형성하면서 북한의 초기 권력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 언제 된설이 맞은다겠죠? 박헌영은 55년도에, 나머지 사람들은 56년도 8월 종파상권 때 아예 전부 다 거세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번 보게요. 자, 지금 우리 남한 사회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남한은 뭐냐? 미군정 통치, 미국이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일본이 점령국으로서 일본에서 점령국으로 일본이 점령을 당하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맹통 없는 우리 식민지를 당한 우리가 미국의 점령군이 우리가 점령군을 맞이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려서 우리가 반쪽으로 허리가 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들어왔는데 이 하지 준장이나 이 밑에 이 실무자들 이 소장이나 중장이 이제 군단장이니까 별 3개고 밑에는 중장, 소장 별 2개고 별 하나는 준장인데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완전 무식해.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런 소련군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왔거든요. 우리 한반도에서 잘하는 애들이군. 그리고 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적절하게 밀당을 잘했어요. 자치권도 보장해주고 북한 인민들을 어떤 활동들을 자치 활동들을 다 옆에서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개입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민당이라고 들어보시는 거 없어요? 한국민주당. 이 한국민주당은 김성수, 박흥시, 장독수, 송진우 이런 좀 뭐랄까 보수 세력들, 친일도 했으면서 돈도 많은, 배움도 많은 이 사람들이 한민당을 만들어서 보수당을 만들어요. 이 보수의 기원이 이제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 중 하나인데 이 세력들이 나중에 우리 남한을 완전히 또 태풍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또 뇌관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승만하고 김구 선생 이 두 사람이 귀국하는 날짜를 보시면 이승만은 10월 16일 날 들어왔고 김구 선생은 11월 23일 날 귀국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는 10월 16일 날 들어오기 전에 도쿄에서 메가더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하지 중장을 도쿄에서 해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가더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냐? 반공. 이게 굉장한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국을 운명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로서 메가더한테 편지도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마음에 들어해요.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또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와라. 그래서 해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비. 그래서 이승만이가 박사가 남한에 들어와 가지고 비단길을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바로 도쿄 해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김구 선생. 자, 김구 선생님 저기 그 꽃다발 들고 있는 사진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사진은요 김포공항 사진이 아니에요. 저거는 상해에서 중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해 공항에 와서 중국 아는 지인들 중국인들과 우리 교포들이 공항에 마주나서 여기 꽃다발을 달아준 거지, 걸어준 거지. 저게 김포공항에서 저렇게 환영한 게 없어요. 김포공항에서 어떻게 이동한지 아세요? 장갑차. 밖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그 안에 들어가서 장갑차 알죠? 군 장갑차. 그걸로 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하냐? 엄항섭이가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독립된 해방된 조국에서 이렇게 장갑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 그 아픈 슬픔, 그걸 한탄을 해요. 저거는요 상해 사진입니다. 김포공항이나 그런 사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밑에는 이제 이 하지입니다. 옆에 제가 제일 우측에 보는 사람 하지 중장. 그 옆에가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님 그렇게 계시죠. 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정말 참 굉장히 이런 역사인데, 이 모스크바 이제 12월 달에 미용소가 우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용소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 회담을 또 열어요. 자, 거기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제 논의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반도를 어떻게 얘들을 관리할 거냐? 얘들을 어떻게 독립을 시키고 어떻게 국가로서 정상화 시킬 거냐? 자, 새님 머리 맞대고 막 머리를 굴려요. 그때 미국의 번스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5년 플러스 5년 10년을 하려고 그 안을 초안을 갖고 가요. 모스크바로. 그런데 그게 반은 반영이 되고 반은 반영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스크바 3상에서의 그 결정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첫째는 뭐냐? 조선 민주주의 정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부로 이제 정상화된 정식 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기적 단계에서 임시정부 수립이에요. 자, 임시정부 수립을 하겠다. 예? 두 번째는 뭐냐?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 데서 우리가 원조해주기 위해서 미소 간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우리는 서포트로서 뒤에서 후견인, 가디언십으로서 뒤에서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 미용소 중 4개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들어내겠다, 수립해주겠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의 결정안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 신탁 통치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국민들은 어떤 정서였냐면 일제로부터 36년간 통치 받았는데 또 외세로부터 또 5년간 또 지배를 받냐. 그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동아일보가 이거는 뭐냐? 신탁 통치는 일관되게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이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제국의 봉건 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이 가짜 뉴스를 이가 고의적인 그 오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 미국은 즉시 통일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소련은 즉시 통일을 주장했어요. 신탁 통치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그를 관철시킵니다. 소련은 왜 그랬냐? 한반도가 좌익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식민지 그 투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 그럼 5년간 받아들이자. 그래도 뭐 우리 좌파, 우리 공산주의 세력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야.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스크바 결정안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런 오보를 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국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영하 막 20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30만 명이 서울 공설 운동장에 나와서 막 이제 반탁이니 찬탁이니 막 어마어마하게 막 시위를 합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 이건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안에 또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반탁은 우익 보수 세력, 찬탁은 좌익 세력들이에요. 좌익과 우익과 이제 대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쌈을 붙인 거죠. 동아일보 이 오보로 인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뇌관 역할을 이 동아일보에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남한에서 주요 정치 세력들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947년도에 9월 17일 날 한국만의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떠넘겨버려요. 떠넘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엔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거든요. 유엔 본부가 또 한국에 있었고 워싱턴에 저기 뉴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제를 우린 도저히 우리 군인들 우리 정치력으로는 도저히 얘들 할 수가 없다. 넘겨줘 버려요. 46년도 47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2번 3번이 열리는데 이게 다 좌절됩니다. 실은 왜 좌절되느냐? 이 소련이 굉장히 머리가 잘 써요. 이 소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가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데 미국한테 그래요. 저렇게 찬탁 반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모스크바 결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은 나는 우리 임시정부 한국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저놈들을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뭐냐?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 반대할 수도 있지. 왜 그것을 그렇게 배타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바로 버리느냐? 우리 정당하고 단체들 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 논리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1차, 2차 미소 공동위가 결렬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또 남한에서는 또 좌우익 간에 굉장히 분열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국이 유엔에다가 넘겨주죠. 유엔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옵니다. 유엔에서 11월 14일 날 한국 임시위원회, 유엔 총회 한국 임시위원단을 만들어요. 그 위원단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2월 26일 날, 이제 48년도 2월 26일이에요. 한국에 이제 이렇게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인구 비례를 해가지고요. 한반도에 총선거를 하자고 그랬는데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인구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면 누가 더 유리해요? 남한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임시위원단들이 북한으로 38선을 넘어서 가려고 했는데 소련과 북한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러면 남한만 해도 단독 선거하자 해가지고 이거 사실 또 상정을 합니다. 유엔에. 그래서 유엔에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1948년 2월 26일 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남한만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 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10일 날 5월 50 단선이 그때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비극을 잉태하는 결정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4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48년도로 넘어왔어요. 자, 권력의 간기가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제노사이드, 친일파 청산의 좌절인데, 자, 여기서 보면 뭐냐요? 남노당, 조선노동당, 이게 남노당이죠.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긴달삼 대표 이하 350명이 새벽 2시에 경찰서, 파출소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서북청년단, 경찰, 또 관료들, 그쪽 세력들을, 가족들을 한 18명인가 살해를 해요. 그게서부터 이제 4.3 사건이 7년 7개월 동안 엄청난 제노사이드, 대륙 살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그 제주도당 남로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만의 단정, 그러니까 단독 선거예요.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폭력 경찰을 반대한다. 자, 제주 4.3 사건 여러분들 알겠지만 1947년 3월 1일 날 3.1절 27주년 3.1절 28주년 3.1절을 행사하는데 제주시에 그 관덕정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 그 제주 관아였죠. 그 관덕정에서 3.1절 행사를 하는데 이 그 기마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코너옥을 돌면서 이 어린애가 그 말바둑에 체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말에서 내려와서 아기가 어떻게 다쳤으면 병원에 가든지 이렇게 처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찰들은 그 당시 자춘일 경찰이 그래요.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그 당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저 경찰 기마 경찰 저 나쁜 놈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 시민들이 군중들이 막 그 기마 경찰 뒤를 따라가서 막 대거 막 대중이 쫓아옵니다. 경찰서로 이제 제주 경찰서로 가는데 제주 경찰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막 대중들이 기마 경찰을 뒤따라 막 오니까 이게 무슨 폭동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하죠. 어떻게 돼요? 경찰 그 옥상에 주변에 배치되어 있던 화기로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어린 3살 1명, 21살 먹은 엄마, 아기 안고 있는 사람, 그럼 4사람, 3사람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죽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3월 10일 날 제주도 전역이 파업을 합니다. 166개 기관인가 해서 파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하면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관공서니 뭐니 뭐 기업이니 뭐 다 마비가 돼. 파업을 해버리니까 3월 10일 날. 그래서 이제 미 군정청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시에 미 군정청에 조병옥이라는 이 경무부장이 제주 그 사건 일련의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찰의 정당방위였다. 그러니까 6명을 쏴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다. 경찰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주도민들이 이제 막 더 흥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00명을 경찰이나 서부청년단 2,700명이 그네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2,700명 정도를 체포, 구금 그리고 살해를 합니다. 자, 지금 고문 사례로 내가 지금 2가지 셌죠. 양은아 분하고 김용철이라는 사람을 47년도에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하면서 2,500명, 2,7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에요.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고문하고 막 폭력하고 장난 아니에요. 서부 청년단 막 기존 경찰들 막 육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이 빨갱이 좌파 놈들이라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2,500명은 블랙리스트로 또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4.3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애들을 다시 또 잡아들이면서 그리고 나서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비 검속으로 해가지고 보도연명으로 해가지고 또 얘네들은 2,500명 거의 다 죽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이 47년도에 그 탄압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48년도 4.3 4월 3일 날 이제 항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경찰들을 이 서북청년단 응원경찰 이놈들한테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응? 폭력을 이제 한 거 해서 일어난 게 바로 4.3 사건이에요. 그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 남로당이 무슨 빨갱이를 공산화 시키겠다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런 조직들은 전국에 다 있었어요. 계엄령이라는 것이 재헌 헌법에 법률 안에 규정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있던 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선포를 한 거야. 그걸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법이 없는 무법의 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죽어나간 인원이 3만 명. 그 중에서 약 70%가 넘는 인원들이 그 4개월 사이에 도륙을 당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이
요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어떻다? 반공 체제를 구축하는 원형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